안녕하십니까.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해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이집수함, 잠수함 같은 다양한 함정과 자산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산들, 해군의 능력 궁금하시죠?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해군의 전력 전문가, 전 해군 참모차장, 예비역 중장, 권영민 예비역 제동님을 모셨습니다. 권 제동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유튜브 처음이시죠? 네, 유튜브 처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한 말씀, 인사 말씀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권영민입니다. 사실 유튜브는 처음인데 새로운 경험이고 또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군과 해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군을 대표해서 해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먼저 우리 해군 세계에서 몇 위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국가의 해군력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건 다소 제한되지만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런 평가 기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해군은 세계 한 8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척 정도 되나요? 수상함은? 수상함은 한 130여 척이 되고 잠수함은 한 20여 척 됩니다.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하고 비교했을 때 전력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요즘은 전력 지수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 크기로 본다면 북한은 수상함이 우리 호위함 이하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숫자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적 열세를 질적 우세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핫 이슈가 이거는 계획이 안 됐던 건데 질문 하나 할게요. 핫 이슈가 경항모 논란이잖아요. 이미 경항모 연구를 시작했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금 방사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항모 꼭 필요한 겁니까? 경항모를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측면을 보면 항공모함을 갖는데 아주 다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은 벌써 두 척이 있고 저마치 멀리 가 있고 또 일본은 2차 대전 때 벌써 항공모함을 충분히 운용을 해봤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사실은 많이 늦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항모 지금 시작해도 한 10년 걸리잖아요. 전력하는 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게 군함의 그 만드는 데 특성입니다. 네. 군함은 일반 무기체와 다르게 중간에 한 번 더 시제를 만들기 전에 개념 설계라는 게 있어서 네. 그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빠르면 10년, 늦으면 15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 보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거든요. 함정에는 전투함하고 전투지원함이 있잖아요. 전투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투함은 그대로 전투하는 함정인데 네. 종류는 구축함, 호위함, 초기함, 그리고 고속함, 고속전까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구축함하고 호위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통상 크기와 무장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예전에는 좀 그 구분이 명확했지만 지금은 임무들이 다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해상기동부대 임무를 수행하고 호위함이나 초기함은 해역함대 임무를 수행합니다. 동해, 서해, 남해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이 되고 고속전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되면 전초단대, 전위단대가 돼서 앞에 있는 적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네. 대응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임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톤수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 해군 중에서 구축함 시대는 언제 열린 겁니까? 우리나라 해군이 1963년도에 미국으로부터 플래처급 그리고 기어링급 구축함을 도입해서
운용을 하다가 네. 2000년도 정도 되면서 차츰 도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해서 1980년도에 우리도 이제 구축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1996년도에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가서 해군 구축함 개선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이때 KDX 1, 2, 3가 구분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죠. 네. 그 결과 1998년도 말씀하신 대로 광개토 대항함이 1번이 이제 건조가 돼서 전력화가 됐고요. 네.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충무공 이순신함 클래스 4,000톤급인데 이게 이제 전력화가 되고 마지막에 2008년도에 꿈의 구축함이라는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구축함이 이지스함이죠. 그렇습니다. 이지스함의 별칭이 신의 방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신의 방패입니까? 그거는 그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가 아테네에게 그 방패를 줬는데 그 방패가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는 이지스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의 방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예. 이지스함은 미국에서 최초로 설계를 했었죠. 80년대 초에 함정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공중 공격이었는데 항공기나 미사일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특화해서 만든 것이 이지스함인데 공중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레이더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스파이 레이더. 그 스파이 레이더가 아주 좋은 특성을 가졌는데 어떤 특성을 가졌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지스 전투체계 핵심이 스파이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극초음속 유도탄을 탐지 추적에 의해서 특화된 이런 레이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면 고정 레이더로 설치되어 있죠. 예. 일반 레이더는 회전형인데 회전형은 극초음속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지스 레이더가 대단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km까지 볼 수 있나요? 네, 그 탐지 추적하는 거는 그 1000km인데 그냥 1000km가 아니고 탄도탄이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올 때 앞부분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이걸 1000km에서 탐지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표적수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그 표적 숫자가 1000개 이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동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한 20개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 스파이 레이더를 제가 군에서 전략 사정할 당시에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그때 이지스함에서 탐지하는 걸 막 보고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실험하면은 지금도 이지스함에서 탐지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 100% 탐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탐지하면은 미사일이나 적기를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유도탄이 아주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건 삼중 방어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첫 번째는 SM2를 150km부터 요격을 하고 그걸 뚫고 들어오면은 20km부터는 해공이 또 그걸 담당을 하고 그걸 다시 뚫고 들어오면은 골키퍼라는 CIWS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탄막을 형성해서 유도탄을 격파를 하는데 이 골키퍼가 사실 1분에 한 4,000발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거의 좀 속되게 말하면 퍼분다고 볼 수 있죠. 1초에 한 70발 정도 나가니까요. 그렇게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수상함에서 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적 잠수함이잖아요. 잠수함을 탐지하고 잠수함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잠수함을 탐지하는 시스템은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잠수함 탐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함 자체에 잠수함을 탐지하는 음탐기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게 레이더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음탐기로 잠수함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음탐기에서 음파를 보내서 잠수함을 찾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지스함에 있는 헬기를 앞으로 띄워서 헬기가 또 소나를 밑으로 그 음탄기를 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듣는 소리를 수상함하고 이렇게 협동해서 잠수함을 찾기도 합니다. 잠수함을 탐지를 했다. 그럼 잠수함을 요격해야 되잖아요. 청상어는 그 구축함에서 직접 운용하는 그 가까이 있는 잠수함을 타격할 때 청상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에서 탐지를 하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상어의 로켓을 다루는 걸 홍상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36km까지 날아가서 예.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 움직이는 거는 청상하고 똑같습니다. 네. 전투 지원하면 어떤 것도 있나요? 전투 지원하면은 상륙함이나 또 군수 지원함, 기뢰 부설함 또는 소해함, 구조함이나 훈련함 종류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전투 지원함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함들이 꽤 있어요. 생소한 반이 기뢰 부설함, 기뢰 소해함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요? 네, 기뢰 부설함은 말씀하신 대로 기뢰를 부설하는 것인데 이 기뢰는 적지에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안에 그 기뢰를 부설해서 적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요. 예. 기뢰 소해함은 그 부설해 놓은 기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뢰는 육군으로 말하면은 지뢰 같은 역할이죠. 지뢰를 바다에 넣으면 기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해는 그걸 없애는 것이고요. 네. 거기 소자가 우리가 말할 때 청소할 때 예. 그 소자와 같은 뜻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뢰 소해함은 기뢰를 제거하는 군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상군 같은 경우도 방어 진지가 있으면 앞에다가 지뢰를 설치해서 장애물을 만들듯이 우리 항구나 이런 데서 기뢰를 설치해서 적이 못 오게 하고 주요 통로만 우리는 통하게 하는 그런 거죠. 군수 지원함이 사실 임무가 중요하잖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주유소라고도 하고 또 탄약이나 물자 같은 경우를 군함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군수 지원함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군수 지원함의 목적은 수상함에 기름도 보급을 하고 탄약도 보급을 하고 부식도 보급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첫째는 전쟁을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라는 역할도 있고 항구가 기뢰로 폐쇄가 되면 수상함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때 군수 지원함을 통해서 예. 그런 보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군수 지원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입니까? 의원님이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함정은 어떤 겁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함장한 그 군함이 독도함입니다. 아, 네. 예, 독도함에 애착이 많은 편입니다. 독도함.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함정이 독도함이죠. 독도함은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독도함은 크게 기동부대 지휘 임무와 상륙 작전할 때 지휘 임무 두 가지를 합니다. 독도함은 저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크기가 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격실이 많던데 그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함은 길이가 한 199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50m 정도 되니까 아파트 한 20층 높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격실이 한 800개 정도 있어서 와, 800개. 예, 네. 처음에 부임하는 그 대원들은 와서 길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독도함, 상륙함은 우리 해군에는 몇 척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한 척 있고 네. 아마 올해 한 척이 더 나올 겁니다. 독도함 이름이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가장 끝단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1번 함이 독도함이고 아, 2번 함은 마라도함입니다. 네, 네. 3번 함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나오면 백령도함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우리 건재동님하고 해군, 특히 이지스함에 대해서 알아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먼 바다에서 묵묵히 우리 영해 수호에 전념하고 계실 해군 성조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군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